저는 로사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났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3년간 일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부전증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죠. 병원비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으론 턱도 없었어요. 게다가 남동생 2명이 대학생이었죠.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나, 내가 휴학할게. 막내 동생 마크가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죠. 동생들 학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 한국 간병인 중개업체였어요. 급여가 필리핀의 5배라고 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특히 간병 분야는 대우가 괜찮다고 들었어요. 중개업체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봄바람이 불었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린 사람은 김준호 씨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로사 씨죠?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매우 정중한 인사였어요. 의사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세요. 그래서 간병인을 모셨죠. 로사 씨가 간호학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김준호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전공을 알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현관에서 중년 여성이 나와 맞아주었죠. 여보, 이분이 로사 씨예요? 김준호 씨의 아내 박미영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화사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어머,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예쁘기도 하고.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말에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준입니다. 의대생이에요. 김준호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의대생답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가족 모두 교육받은 티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낮잠 주무세요. 나중에 깨시면 인사드리죠. 박미영 씨가 저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죠. 여기서 지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들었던 한국 고용주들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거짓말 같았어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김병훈 할아버지였어요. 78세이지만 정정해 보이셨죠. 치매 초기라고 했는데 멀쩡해 보였습니다. 오, 새로운 간병인이구나. 어디서 왔나?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필리핀? 좋은 나라지. 따뜻하고. 여기는 춥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어요. 전혀 까칠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죠. 가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심하지 않았습니다. 로사야, 밥 먹었나? 로사야, 추우면 말해. 난방 틀어줄게.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을 돌보는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김준호 씨 가족들도 처음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제가 필리핀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아시안마트에서 재료를 사다 주었어요. 로사 씨 고향 음식도 해먹어야죠. 향신료 같은 거 필요하면 말해요. 서준 씨도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대생이라 그런지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이 표현은 이럴 때 써요. 저는 로사 씨가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필리핀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좋은 소식만 전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 가족들이 친절하고 할아버지도 착하셔. 어머니는 안심하셨죠. 제가 좋은 곳에 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미영 씨가 제 여권과 통장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로사 씨, 중요한 서류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겨주었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함정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김준호 씨도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로사 씨, 우리 집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치매 얘기 같은 거 말이에요. 알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용주의 부탁이니 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통제하려는 첫 단계였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단지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비, 동생들의 등록금. 제가 여기서 잘해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직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간병이 제주된 업무였어요. 약 챙겨드리고 산책 도와드리고 말상대가 되어드리는 일이었죠. 로사야, 젊은 시절 얘기 들려줄까?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던 시절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열심히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면서 할아버지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거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하는데? 이미 집에 계신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정시켜드리는 게 쉽지 않았죠. 하룻밤에 몇 번씩 깨서 할아버지를 달래야 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로사 씨, 이제 밤에 할아버지 돌보는 게 힘들어졌네요. 좀 더 세심하게 봐주세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 슬금슬금 다른 일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사 씨, 할아버지 빨래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세탁기 돌리는 김에요. 설거지도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식사 준비하는 김에 말이에요. 하나씩 늘어나는 집안일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협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월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미영 씨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로사 씨, 이제 집안일 전체를 맡아주셔야겠어요. 할아버지 간병하면서요. 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할아버지 간병만. 계약서요? 로사 씨, 여기 한국이에요. 융통성 있게 해야죠. 가족처럼 지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더군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 할아버지 기상 도움, 세수, 식사, 그 사이사이 빨래, 청소, 설거지. 오전에는 할아버지와 산책, 점심 준비하고 드시게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집 전체 청소, 저녁 준비까지. 밤에는 할아버지가 깨실 때마다 달려가야 했죠.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고는 할아버지가 낮잠 주무시는 이 시간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다른 집안일로 채워졌죠. 로사 씨, 좀 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속도로는 안 되겠어요. 박미영 씨의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만이었어요. 완벽하게 해도 트집을 잡았죠. 여기 먼지 안 닦였네요. 꼼꼼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옷에 얼룩이 있어요. 세탁을 제대로 해주세요. 김준호 씨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죠. 로사 씨, 아내 말이 맞아요. 좀 더 꼼꼼하게 해주세요. 서준 씨만 가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급여 얘기를 꺼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사 씨, 집안일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졌네요. 하지만 급여는 그대로예요. 대신 집에서 먹고 자니까 그걸로 충분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일은 3배로 늘었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니. 계약서 얘기를 했더니 박미영 씨가 화를 냈습니다. 계약서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 생활 힘들어요. 협박이었죠. 한국에서 살려면 참아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휴일이 없어진 거였어요. 처음 계약에는 한 달에 4번 휴일이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그런 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돌봄이 필요해요. 휴일이 어딨어요? 박미영 씨의 말이었습니다.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도 쉴 권리는 있지 않나요? 필리핀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로사 씨, 전화통화 때문에 할아버지가 깨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끊어졌어요. 시간도 없었고 통화할 여력도 없었죠.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드시고 남은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죠.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로사야, 너무 힘들지 않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정신이 맑으실 때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까지 걱정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이런 하루를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제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투석비, 동생들의 등록금. 제가 버텨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매일 밤 이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7월이 되자 박미영 씨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외출하는 것조차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로사 씨, 어디 가세요? 마트에 할아버지 기저귀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허락받고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박미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트 가는 것도 미리 말해야죠. 언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날부터 제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15분 거리 마트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만요.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돌봄에 집중해야죠. 핸드폰 검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로사 씨, 핸드폰 좀 볼까요? 어떤 사람들과 연락하는지 궁금해서요. 네. 가족이잖아요. 서로 알고 지내야죠.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완전한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일을 잃으면 필리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미영 씨는 제 핸드폰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연락처부터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필리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나쁜 생각만 배우게 되니까. 제 연락처를 마음대로 삭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 번호를 모두 지워버렸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금지한 거죠. 가족들과만 연락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필리핀 가족들과의 연락도 점점 제한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로사 씨, 전화 통화할 때 할아버지가 불안해하세요. 이상한 언어가 들리니까요. 말이 안 되는 핑계였죠. 할아버지는 제가 필리핀어로 통화하는 걸 신기해하실 뿐이었거든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셨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가족들이 잘해줘서 편해. 사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서준 씨가 제게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로사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같았죠. 할아버지도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맑으실 때였어요. 로사야, 여기서 도망가야 해.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영이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제 손에 뭔가 작은 걸 쥐어주셨어요.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를 읽을 수 없었어요. 이걸 잘 간직해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맑으실 때 주신 거니까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미영 씨의 감시는 점점 더 치밀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로사 씨, 아까 화장실에서 뭐 했어요? 오래 있었네요. 로사 씨, 설거지하면서 창밖 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일하세요.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고 어떻게 해도 문제였어요. 김준호 씨는 여전히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잖아요. 로사 씨,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죠? 불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로사 씨 비자 문제는 괜찮죠? 요즘 단속이 심해서요. 협박이었습니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강제 출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필리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고 외출은 제한되고 심지어 제 생각조차 통제받는 느낌이었어요. 로사 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박미영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으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어요. 여권과 통장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8월 어느 더운 오후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식사 시간이 10분 늦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부축해드리느라 그랬죠. 박미영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사 씨, 시간 개념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제 실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을 굶기는 거였어요. 오늘은 점심 없어요. 시간 약속 못 지킨 벌이에요.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일은 계속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간병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해내야 했어요. 김준호 씨는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어요. 로사 씨, 좀 더 정확하게 일해주세요. 우리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서준 씨만 몰래 과자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보는 틈에 말이에요. 로사 씨,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웠지만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서준 씨도 곤란해질 거니까요.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약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혈압약이었는데 아침에 깜빡 먹었죠. 점심에 발견하고 바로 드리려 했는데 박미영 씨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약을 빼먹다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다고 해결되나요?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죠. 미영아, 뭔 일이야? 왜 그래? 아버님, 로사가 약을 안 챙겨드렸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박미영 씨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로사 씨, 이제 지하실에서 반성하세요. 하루 종일요? 지하실이요? 네. 거기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 지하실은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곰팡내가 났어요. 거기서 하루를 보내라는 거였죠. 밥도 없어요. 반성할 때는 굶어야 정신이 드니까. 김준호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보, 로사를 지하실에 가뒀다고? 응. 할아버지 약을 빼먹었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 좀 엄하게 해야겠네.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지하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보일러 소음도 계속 들렸죠.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로사가 어디 갔어? 저녁 안 먹었나? 아버님, 로사는 반성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죠. 반성? 뭘 반성해? 약 하나 빼먹은 걸로 이러는 거야? 아버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 지하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로사야, 괜찮나? 미안하다.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만이 저를 걱정해 주셨으니까요. 다음날 지하실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습한 바닥에서 잔 탓에 등과 허리가 결렸어요. 목도 아프고 두통도 심했죠.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집안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로사 씨, 반성 잘했나요? 이제 제대로 일해요. 박미영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지하실 감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지하실행이었어요. 설거지할 때 그릇에 물 얼룩이 남았네요. 지하실 가세요. 청소할 때 여기 먼지 안 닦였어요. 지하실 가세요. 할아버지 기저귀 교체가 늦었네요. 지하실 가세요.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아서 처벌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지하실에 갔어요. 몸무게가 더 빠졌습니다. 원래 52kg이었는데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죠. 서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로사 씨,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김준호 씨는 의사면서도 제 건강 상태를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하다는 걸 알 텐데도 모른 척 했어요. 로사 씨, 건강 관리 잘하세요. 아프면 일 못하니까.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만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로사야, 너무 말랐구나. 밥 제대로 못 먹고 있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지 않아. 내 눈에는 다 보여. 할아버지가 몰래 과자나 빵을 챙겨두시기 시작했어요. 당신 것을 나눠주신 거죠? 로사야, 이거 먹어. 몰래 먹어. 고마웠지만 들키면 할아버지까지 혼날까봐 걱정됐어요. 박미영 씨의 가학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일을 시켰어요. 열이 나요? 그래도 일은 해야죠. 할아버지는 누가 돌봐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해도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비싸요. 참고 버텨요. 제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인 것처럼 대했어요. 고장나면 고치고 안 되면 버리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밤에 지하실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동생들의 웃음소리.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야 했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9월이 되자 박미영 씨의 가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실수하지 않아도 트집을 잡았어요. 로사 씨, 표정이 왜 그래요? 불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웃으세요. 밝게 웃어야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아지죠.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지하실 감금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어요. 로사 씨, 이번엔 사흘 동안 반성하세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사흘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 한 공기뿐이었어요. 감사하게 먹어요.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과분하죠. 박미영 씨가 찬밥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개밥 주듯이 말이죠. 지하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보일러 소음은 24시간 계속됐고 습기 때문에 곰팡내가 심했어요.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죠.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사는 어디 있어? 로사야. 아버님, 로사는 반성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반성? 뭘 반성해? 로사가 뭘 잘못했다고?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소리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셔도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김준호 씨가 할아버지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어요. 서준 씨는 어떻게든 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지하실 문 앞에 와서 속삭였어요. 로사 씨, 견딜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물이나 음식 필요하면 말해요. 몰래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웠지만 거절했어요. 서준 씨까지 곤란해질 수는 없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몸무게는 40kg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해골 같았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박미영 씨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좀 얌전해졌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준호 씨도 제 상태를 뻔히 보면서 아무 말도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건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제일 힘든 건 필리핀 가족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거였어요. 로사 씨, 이제 전화통화도 금지예요. 반성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요. 걱정하게 두세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동생들도 언니가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제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정신이 맑으실 때면 제게 말씀하셨어요. 로사야,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 주셨던 그 낡은 명함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이걸 잘 보관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명함이 너무 낡아서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10월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서 빵 한 조각을 몰래 먹었거든요. 박미영 씨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로사 씨, 도둑질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배고파서 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날 처벌은 지금까지 중 가장 심했어요. 사흘 동안 지하실에 가둔 건 기본이었고 아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굶는 게 당연하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목이 말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하실 문 앞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널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할아버지까지 우시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말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로 몸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서준 씨가 부모님 몰래 물 한 컵을 갖다 줬어요. 로사 씨, 이거라도 드세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간신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 한 컵이 제 목숨을 구해준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서준 씨. 로사 씨,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서준 씨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직접 맞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흘 후 지하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어요. 서준 씨가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다 줬죠. 로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박미영 씨는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나요?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냥 물건 아니면 동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죽어갈 건가요? 그런 제게 희망의 빛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초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서준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였죠. 로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따라갔어요. 서준 씨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로사 씨,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이 로사 씨를 너무 심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건 학대예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거예요. 서준 씨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준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사 씨,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익명으로요. 인권단체요? 네.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뻗어졌어요.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가끔 박미영 씨 심부름으로 편의점에 갈 때가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제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어느 날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많이 마르셨네요. 어디 아픈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울컥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올 때마다 음료수나 과자를 슬쩍 넣어주곤 했어요.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하지만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면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로사야, 그 명함 아직 갖고 있지? 네, 할아버지. 잘 간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봐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명함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낡고 흐릿하지만 뭔가 글씨가 보였습니다. 돋보기로 보니까 정미경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변호사님이라니. 할아버지가 왜 이 명함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로사야, 그분은 30년 전 내 친구였어. 인권 변호사셨지? 인권 변호사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 아직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널 도와주실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치매로 힘드신 중에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준 씨가 부모님 몰래 제게 휴대폰을 건네준 거예요. 로사 씨, 이거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미리 인권단체 번호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서준 씨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분이 충격을 받으시는 게 느껴졌죠. 지금 즉시 그 집을 나오셔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여권이랑 통장을 다 빼앗겨서.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명함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정미경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김병훈 할아버지 친구분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훈이가?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인가요?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정미경 변호사님도 충격을 받으시더군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일단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의 용기, 편의점 사장님의 관심,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정미경 변호사님의 도움.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희망의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과 몰래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아가씨, 제 가게에서 만나세요. 안전할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다니.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이제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20일, 드디어 정미경 변호사님과 만날 날이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로사 씨죠? 병훈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30년 전 병훈이와 함께 인권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 명함을 드렸나 보네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제노역이에요. 현대판 노예제도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거는 만들어가면 돼요. 우선 로사 씨 몸 상태부터 기록해야 해요. 변호사님이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40kg까지 빠진 앙상한 모습이 다 기록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 서준 씨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 씨가 외출한 사이에 저를 불렀어요. 로사 씨, 이거 보세요. 서준 씨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박미영 씨가 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촬영하신 거예요? 한 달 전부터요. 너무 심해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실에 감금당하는 모습, 굶주린 채 일하는 모습, 박미영 씨가 저를 때리는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서준 씨의 용기 덕분에 승리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인권단체가 구출 계획을 세웠어요. 11월 25일 새벽 모든 게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신이 맑으신 상태였습니다. 로사야, 내일 떠나는구나. 어떻게 아세요? 다 알고 있어. 잘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로사야.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미경이가 좋은 변호사야. 널 꼭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변호사님과 인권단체 활동가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사 씨,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차에 타서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정말 악몽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준호 씨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강제노역과 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박미영 씨는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로사를 학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서준 씨가 촬영한 영상들, 제 앙상한 몸 상태, 편의점 사장님의 증언까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외국인 간병인 학대 같은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김준호 씨의 병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박미영 씨와 김준호 씨를 다시 만났어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현대판 노예로 부렸습니다. 검사님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증인석에 선 서준 씨가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부모님이 로사 씨를 정말 심하게 대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신고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에 박미영 씨가 오열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편의점 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마르고 힘들어했는지 봤어요. 정말 안쓰러웠어요. 결정적인 건 서준 씨가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객들이 경악했어요.
박미영 씨가 저를 지하실에 가두고 굶기고 때리는 장면들.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강제노역 및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준호,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하며 의사면허 정지 3년으로 한다. 법정에서 박미영 씨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억울해요.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끝까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서준 씨를 만났어요. 로사 씨,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서준 씨. 서준 씨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서준 씨는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할아버지 소식도 들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자유를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제 인생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받은 배상금 5천만 원으로 우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투석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 처음으로 마음 편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사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이 너무 대견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동생들 등록금도 해결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열심히 공부할게. 막내 마크의 말에 뭉클했어요.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인권단체에서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어요. 로사 씨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주노동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죠. 언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 저를 찾아왔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제 과거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준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의대를 졸업한 후 이주민 무료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사 씨 덕분에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서준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서준 씨는 부모님과도 화해했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1년 후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준 씨가 연락해준 덕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치매로 힘드셨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로사 씨,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준 씨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상담센터 팀장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죠. 로사 팀장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가끔 그때 그 집 앞을 지나가곤 해요.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더군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필리핀 가족들도 한국에 놀러 왔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러워. 혼자서 이 모든 걸 이겨냈구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미경 변호사님, 서준 씨, 편의점 사장님, 인권단체 활동가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치매로 힘드셨지만 제게는 천사 같은 분이셨거든요.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주 안부를 전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어둠한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있어요. 상담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서준 씨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된 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로사 씨도 꼭 오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시니까.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준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로사 씨, 정말 고마워요. 로사 씨 덕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서준 씨야말로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나약했던 로사가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로사가 되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자.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박미영 씨 생각도 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니까요. 김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면서도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던 분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시간은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니까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군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 대답입니다. 정말 그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